제 칠순잔치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말 그대로 눈이 시릴 만큼 환했고 공기마저 맑고 따뜻해서 오늘 같은 날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 가족 10여 명이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고 그중 몇은 10년은 좋게 못 본 얼굴이었습니다. 딸 혜진이가 직접 디자인한 현수막에는 윤정화 여사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고 상 위에는 사위가 챙겨온 케이크와 손주들이 색연필로 그려낸 할머니 초상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미장원에서 머리를 곱게 틀어 올리고 평생 아끼던 분홍빛 한복까지 꺼내 입었죠. 마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잔치상에 앉아 둘러보니 다들 웃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연신 터졌고 저는 그 모든 풍경이 마치 꿈 같아 두 손을 꼭 모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참 잘 살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문턱 너머로 들어선 사람은 남편 최영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팔에 낯선 여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붉은 립스틱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잔칫집 손님이라기보단 쇼윈도 속 인형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 멈칫했지만 순간 남편과 그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장면에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잔칫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고 저 역시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 사람 소개할게. 남편은 느긋한 말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과 함께 살 생각이야.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한마디, 모든 축하, 모든 기쁨, 모든 준비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의 소리들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옆에서 케이크 위에 내 이름이 서서히 번져가는 것만 보였습니다. 제 앞에는 딸과 사위, 손주들, 친정 식구들까지 앉아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동정과 당혹, 그리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려오고 눈물은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고 그의 곁에 선 그 여자는 뻔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칠순상을 앞에 두고 남편의 입으로 가족 모두 앞에서 이혼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오늘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제가 45년 동안 한 남자를 믿고 쌓아온 내 인생 전체였다는 걸요. 그 말이 끝나자 잔칫집은 마치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치의 바람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리던 웃음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동시에 깨달은 듯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고 그저 서로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던 손주조차 갑자기 멈춰 서서 제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 달라붙은 땀, 심장이 뛰는 소리,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결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잔치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잔치상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걸려 있던 제 삶의 결실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직접 삶은 잡채, 동태전, 밤새 고운 손으로 쪄낸 시루떡, 그리고 꽃이 올려진 생일 케이크까지. 딸 혜진이가 몰래 준비한 칠순 기념 포토북도 케이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포토북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엄마, 지금까지 참고 살아주셔서 고맙고, 이제는 꽃처럼 피어나 주세요. 하지만 그 꽃은 피기도 전에 밟혔습니다. 아니, 짓밟혔습니다. 모든 게 눈물에 젖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슴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감정이 목을 타고 손끝으로 뻗어나갔고 저도 모르게 오른손이 잔치상으로 향했습니다. 쾅! 상이 뒤집혔고 시루떡은 바닥에 흩어졌으며 동태전이 접시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술병은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고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잔칫집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놀라 일어났고 누군가는 손에 든 물잔을 떨어뜨렸으며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남편 최영만은 그 난장판 속에서도 끝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비겁한 옆모습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울면 그 울음이 다시 제 발목을 잡고 과거로 끌어당길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옆에 있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제가 어릴 적 꼭 쥐어주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제가 붙잡아야만 할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위로가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다시 한번 잔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지 못한 음식이나 부서진 케이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떠내려간 제 지난 인생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걸친 숄 하나만 챙겨 들고 묵묵히 잔칫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구두 굽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제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최악의 굴욕이라 말하겠지만 저 윤정화에게 그날은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건 제 진짜 생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잔칫집을 뛰쳐나온 그날 밤, 저는 딸 혜진이의 작은 원룸에 몸을 이었습니다. 20평도 채 되지 않는 방, 낮은 천장,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지만 그날 그 공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에 맺힌 찌개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조용히 물수건을 데워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걸려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밤, 저는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화야, 네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순 없다. 칠순까지 참고 살았으면 이젠 지켜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밥솥을 열고 죽을 데워 먹었습니다. 한 숟갈을 떠먹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우선 남편의 흔적부터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번호, 문득 떠오른 지갑 속 명함 하나, 새벽에 혼자 외출했던 날의 시간대, 모든 걸 기억해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다시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거실 서랍, 안방 옷장, 서재의 파일 박스까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남편이 서류 가방 안에 대충 숨겨놓은 종이 더미 안에는 낯선 계좌번호가 찍힌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신이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고, 금액은 수십만 원 단위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A4 용지 위에 그날의 통화 내역과 사용 금액을 적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 포인트를 표시하고 남편이 했던 수상한 말들을 회상하며 구체적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딸 혜진은 밤마다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엄마 인생을 되찾는 여정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펜을 들어 날짜를 써내려갔습니다. 열흘 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3개나 쌓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분홍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후 문을 나섰습니다. 두 손엔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마음엔 다짐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저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아내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스스로를 구하러 온 여자 윤정화였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보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나 자신을 이제는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상담을 받던 날, 도어벨 소리에 문이 열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 나이에 소송이란 걸 시작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젊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하나씩 내밀며 준비해 온 기록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파일, 통화 내역, 남편의 송금 내역, 그리고 그 여자의 신상 자료까지. 그동안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온 증거들을 그녀는 꼼꼼히 살펴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법적으로도 전혀 밀리지 않으십니다. 이기실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 안쪽에 웅크리고 있던 불안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한 내가 드디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송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가 이걸 진짜 하겠다고? 아마 그는 여느 때처럼 제가 분노만 하다 조용히 물러날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제가 제출한 서류철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얼굴빛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제 손 안에는 제가 살아온 45년의 기록과 배신당한 순간의 분노, 그리고 되찾고 싶은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3번째 열리던 날, 그 여자가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정 안까지는 들어왔으면서도 정작 증언대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갑자기 흐르는 땀을 닦으며 변호사와 급히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그제야 그도 자신이 판을 너무 얕게 본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위자료,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20년 넘게 손수 닦고 가꿔온 우리 집,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그날, 법원 복도 한쪽 구석에 앉아 저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시원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죠. 창밖 하늘이 그토록 맑아 보인 건 언제였더라? 아마 제 인생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키려는 나 자신이라는 걸요. 누구에게 기댈 필요도, 외면받을까 두려워 움츠릴 필요도 없다는 걸요. 그날 저는 단순히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법정 밖을 당당히 걸어 나온 윤정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별다른 말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던 거 하면서 사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익숙한 동네 슈퍼에 들러 두유 한 팩을 사서 돌아오는 그 평범한 하루가 좋았습니다. 새벽에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차를 한 잔 끓여 마시고 라디오를 켜놓고 화분에 물을 주며 그렇게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듣기 싫은 이름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집 최영만 씨 말이에요. 같이 살던 그 여자. 갑자기 짐 다 싸들고 사라졌대요. 순간 마른 고등어를 고르던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다툼이나 이별쯤으로 넘기려 했죠. 하지만 곧 동네 어귀, 카페, 노인정, 심지어 미장원에서도 그 여자 사기꾼이었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는 분이 조심스레 건넨 인터넷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 노려 황혼 사기 수억 챙긴 뒤 해외 도주. 그 기사의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최영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동안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중장년 남성에게 황혼 동거와 투자 수익을 미끼로 접근한 뒤 통장 비밀번호, 부동산 명예, 신용카드까지 빼돌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온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전 남편 최영만은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바꾸는데 도장을 찍어줬고 보험 해약금까지 쥐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 명의로 공동 계좌까지 만들어 함께 적금까지 넣었다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느 날 새벽 말도 없이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항 CCTV에 찍힌 마지막 장면은 비싼 여행용 캐리어를 끌며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경찰이 최영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명예 도용 정황도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제야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화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 그 목소리는 한때 그렇게 뻣뻣하고 거만하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흐느적거리는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한숨이 섞인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수화기에서 손을 뗐습니다. 차갑게, 그러나 단호하게. 돌아갈 이유도, 미련도, 연민도 이제는 제게 없었으니까요. 그 후 최영만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가져간 돈은 수억 원,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카드 연체가 쌓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지인들도 등을 돌렸고 한때 그가 자랑하던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은 이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못된 인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여자한테 홀려서 집도 돈도 다 날린 바보.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공평하구나. 그날 밤 딸 혜진이와 늦게까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같은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다들 말 못하고 그냥 참고 살고 계셔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며칠 뒤 혜진이의 소개로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중장년 여성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자 하나, 상담 테이블 하나,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 처음 제 앞에 앉은 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눈가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얘기 꼭 제 얘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찌르르하게 떨려왔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상처는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요.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가 있는 센터엔 조금씩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말도 못 꺼내던 분들이 몇 주가 지나면 저에게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혼 준비하려고요. 겁나지만 더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어느 날 지역신문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황혼 이혼 상담 도와주는 칠순 여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쑥스러워 사양하려 했지만 혜진이가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용기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숨지 마요. 이제는 나서야죠. 인터뷰 날 카메라 앞에 앉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낸 원동력이 뭐였나요? 저는 잠시 미소 지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요. 신문이 발행된 다음 날부터 제게는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어르신, 가정폭력을 30년째 참고 있는 주부, 이혼을 앞둔 68세 여성.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살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그때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내가 겪은 불행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는 시작이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새벽길에 불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울었던 그 밤을 누군가는 더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게 제가 다시 태어난 이유가 아닐까요? 지역신문에 실린 제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터뷰 사진 속 분홍빛 블라우스를 입은 저의 모습 옆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죠. 황혼 이혼,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칠순 정화 씨의 조용한 반란. 처음엔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거니 싶었는데 그 기사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엄마 얘기 같다는 반응과 함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댓글엔 내가 지금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데 이분 얘기 듣고 눈물이 났다고 적혀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 법률상담회,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모 종교기관까지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실제 사례가 책 100권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초대받은 첫 강연 주제는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들의 법적 자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강당에 앉은 수십 명의 눈빛을 마주하자 저는 그날 처음 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눈가를 훔쳤고 끝나고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 꼭 우리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그 뒤로 강연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황혼 이혼 후 삶을 재정립한 여성의 이야기,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특강, 노년기의 권리 회복과 자기 돌봄. 어느새 저는 가방 안에 대본 대신 작은 메모장 하나만 들고 다니게 되었고 그 메모장엔 늘 같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험은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연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시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화 선생님, 어르신의 실전 경험이야말로 우리 센터가 꼭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정식 상담위원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예. 제가 살아온 이유가 이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상담위원이 되어 전국의 주민센터, 여성단체, 라디오 방송, 심지어 TV 시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울의 한 복지관 강연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뒤늦게 남아서 제게 다가온 한 노부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내 인생을 한 번쯤은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터졌을지도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 대신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 있던 방 안에 볕이 스며든 듯한 온기였죠. 이제 사람들은 저를 윤정화 씨라고 부르기보단 칠순 상담가 정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은 저에게 은퇴 후의 직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의 주름엔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있고 쉰 목소리엔 후회가 아니라 용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연을 마칠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뒤통수 맞은 인생도 다시 펴면 꽃이 됩니다. 부끄러운 건 맞은 인생이 아니라 그걸 핑계 삼아 꺾인 채로 포기해버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면 늘 누군가는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